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둘째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평생 그렇게 불려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호구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당연한 건지. 제가 태어난 건 70년대였어요. 둘째로요.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죠. 그때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였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좀 특별했나 봐요. 아니,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이었던 걸까요? 기억나는 첫 번째 장면이 있어요. 제가 5살 때였나. 오빠는 7살이었고요. 엄마가 과자를 사오셨는데 하나만 사오신 거예요. 당연히 오빠 주셨죠.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요. 엄마, 나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빠 다 먹고 나면 줄게. 하지만 오빠는 절대 안 줬어요. 당연히 혼자 다 먹었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두 번째구나. 모든 게 오빠 다음이구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새 옷도 오빠 먼저, 장난감도 오빠 먼저, 심지어 밥도 오빠 먼저 차려주시고. 저는 항상 기다려야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빠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남자니까, 맞으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친구 엄마가 간식을 주시는데 친구랑 친구 동생한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이 더 어리다고 조금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때 충격이었어요. 다른 집은 이렇게 하는구나.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는 오빠만 좋은 거 줘요? 그런데 엄마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잘 키워야 해. 너는 여자애니까 그렇지. 무조건 오빠 다음이야. 괜찮다니요? 저도 엄마 딸인데 괜찮다니요? 그때 5살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오빠는 서예학원에 태권도까지. 저는 집에서 혼자 그림책 보고 혼자 놀고 돈이 없어서 너는 못 보내. 라고 하시면서 오빠 학원비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오빠 책가방은 새 걸로 사주시고 저는 사촌 언니가 쓰던 걸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고맙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너 가방 낡았어. 라고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집에 가서 새 가방 사달라고 하면 또 오빠 거 물려받아서 써. 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한 번도 물려받은 거 쓴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 것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부차적인 거라는 걸.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도 오빠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하지만 그 생각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흥석 부리지 마. 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우리 집 식사 시간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전쟁터 같았어요. 아니, 전쟁터라고 하면 양쪽이 다 싸우는 건데 저는 싸울 수도 없었으니까 일방적인 학살 현장이었다고 해야겠네요. 매일 아침 엄마가 밥상을 차리시는데 그 차이가 확연했어요. 오빠 앞에는 멸치볶음이나 소시지 같은 것들을 놓아주시고 저 앞에는 김치나 나물 같은 야채 반찬만.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는 날이면 오빠 밥그릇 밑에만 몰래 숨겨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김치랑 된장국만 먹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봤죠. 오빠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밑에서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걸. 엄마, 저도 계란 후라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계란이 얼마나 비싼데. 오빠는 잘하는 남자애라 영양을 잘 챙겨줘야 해. 저도 잘하는 애인데, 저도 영양이 필요한데,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점심때는 더 했어요. 반찬 개수부터 달랐거든요. 오빠 앞에는 나물, 김치, 조림, 국 이렇게 4-5가지가 놓이는데 저 앞에는 김치랑 국 정도. 먹고 싶었던 반찬은 오빠가 먹고 남은 걸로요.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세어봤어요. 오빠 밥상 위 반찬 개수와 제 밥상 위 반찬 개수를. 오빠는 5가지, 저는 2가지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 짜증난다.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리시는 거구나. 저녁 시간이 제일 참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그때 차별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오빠는 큰 덩어리로 몇 조각씩 받는데 저는 오빠가 먹고 남기는 것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오빠가 배불러라고 하면 그때서야요. 한 번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엄마,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대답이 고기는 비싸. 오빠 먹고 남으면 주지. 너는 김치 많이 먹어. 김치가 몸에 더 좋아. 그러면서 오빠 그릇에는 또 고기를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는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드시기만 하셨죠.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도 아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밥도 그랬어요. 아빠랑 오빠는 흰쌀밥을 큰 그릇에 수북하게 받는데 저랑 엄마는 보리가 많이 섞인 보리밥. 그나마도 저는 작은 그릇에 조금만요. 보리밥이 더 건강에 좋다. 고하시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럼 왜 아빠랑 오빠는 흰쌀밥만 드시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나. 그날따라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 점심을 못 먹고 와서 더 그랬나 봐요. 저녁에 밥을 먹는데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했어요. 엄마, 밥 좀 더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여자애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나중에 시집도 못 가.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우리 아들 많이 먹어야 키 크지. 더 먹을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밥인데, 같은 엄마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왔어요.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냉장고 위에 오빠 간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걸 봤어요. 우유에 과자까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빠는 밤에 배고프면 먹으라고 따로 챙겨두신 거였어요. 그때 정말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항상 굶주려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붓고 빨간 눈으로 밥상에 앉았는데 또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오빠는 푸짐한 아침, 저는 김치 몇 조각과 된장국. 진짜 가난해서 다 같이 제대로 못 먹으면 그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랑 나를 그렇게 차별하는 건데요? 진짜 악착같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고기 반찬 계란 후라이 실컷 먹고 싶어서요. 국민학교 입학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입학할 때는 온 가족이 난리였거든요. 새 가방, 새 신발, 새 연필. 심지어 학용품 하나하나까지 다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는 사촌 언니가 쓰던 가방 있잖아. 그거 쓰면 돼. 사촌 언니가 쓰던 가방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낡았어요. 가죽이 벗겨져 있고 끈은 한쪽이 끊어져서 엄마가 실로 꿰매 놓으신 상태였거든요. 엄마, 저도 새 가방 사주세요. 친구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그렇게 체면 차려. 가방은 책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새 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고맙겠어. 하지만 정작 오빠 가방 살 때는 시장까지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사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첫 등교날 친구들이 모두 반짝반짝한 새 가방을 메고 왔는데 저만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연필도 그랬어요. 오빠는 새 연필 한 5씩 사주셨는데 저는 오빠가 쓰다가 짧아진 연필들만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깎다가 부러진 것들. 지우개도 오빠가 쓰던 거였고 새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새 학용품 자랑할 때마다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친구들은 새 12세 크레파스를 가져왔는데 저는 오빠가 쓰던 것. 그것도 몇 개는 다 떨어져서 밑바닥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숙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서 예쁘게 색칠해서 내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가 제대로 칠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써서 색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그려도 짧아서 제대로 칠해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크레파스 새로 사주세요. 이거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뭔 소리야? 오빠 쓰던 거 아직 남아있잖아. 있는 걸로 써. 하지만 색이 거의 안 나와요. 색이 안 나오면 더 세게 눌러. 그럼 나와. 결국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친구들 그림은 색깔이 선명하고 예쁜데 제 그림만 별로예요. 잘 안 그려져서 삐뚤빼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얘는 왜 이렇게 대충 그렸니? 다음에는 정성껏 그려오렴. 그때 정말 억울해서 울고 싶었어요. 대충 그린 게 아니라 크레파스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하지만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죠. 신발도 그랬어요. 오빠는 새 운동화를 신었는데 저는 오빠가 작아져서 못 신는 걸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남자 신발이라 디자인이 투박하고.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제 신발을 보고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신발 남자 것 같지 않니? 진짜네. 왜 남자 신발을 신고 다녀? 그때 정말 땅속에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 신발 사달라고 할 용기도 없었어요. 어차피 안 사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제 신발 보고 웃어요. 새 거 사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신발이 뭐가 중요해. 발만 다치지 않으면 돼. 쓸데없는 체면 차리지 말고 있는 거 신어.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우리 아들 운동화 바닥 많이 달았네. 새 거 사러 가자. 정말 같은 엄마,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일 창피했던 건 선생님이 준비물을 알려주실 때였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준비물 목록을 적어주시면 친구들은 다 새 것으로 사와서 자랑하는데 저만 항상 집에 있는 걸로 대신이었어요. 풀도 친구들은 새 풀인데 저는 집에서 밥풀을 모아서 가져갔어요. 그때마다 선생님 눈치가 보였어요. 분명 선생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희 집 형편이 어떤지.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엄마한테 따졌어요. 엄마, 왜 오빠만 새 거 사주고 저는 맨날 한 것만 줘요?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오빠는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너는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엄마 생각에는 내가 객식구구나. 오빠만 진짜 가족이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을까?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숙제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오빠는 새 공책에 새 연필로 깔끔하게 숙제를 하는데 저는 짧은 연필로 악필로. 선생님이 제 공책을 보시더니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쓸 수 없니? 예쁘게 쓰고 싶어도 연필이 너무 짧아서 잡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6년을 보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항상 위축되고 항상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는 소중하지 않구나라는 걸 학용품 하나하나로 확인했거든요. 우리 집 옷장을 열면 확연히 구분이 됐어요. 한쪽은 오빠 옷들, 반듯하게 걸려있고 색깔도 예쁘고 다른 한쪽은 제 옷들, 이상하게 생긴 것들만 가득했거든요. 왜 이상하게 생겼냐면 제 옷이라고 해봤자 오빠가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을 그대로 입었거든요. 남자 옷을 여자가 입으니까 뭔가 어정쩡하고 이상했어요. 기억나는 게 오빠가 입던 체크무늬 셔츠가 있었어요. 작아져서 안 입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가져다가 이거 내가 입어. 그래서 그냥 입었는데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어깨는 넓고 길이는 어정쩡하고. 엄마, 이거 이상해요. 저도 새 옷 사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가 이상해. 멀쩡한 옷인데. 옷은 몸만 가리면 되는 거야. 괜히 새 것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입어. 하지만 오빠가 새 옷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시장 가서 사주셨거든요. 국민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사진 찍는 날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입던 회색 셔츠를 그대로 입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며칠 후에 받아봤는데 혼자만 남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예쁜 옷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옷은 몸만 가리면 되는 거야. 괜히 새 것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입어.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우리 아들 셔츠 낡았네. 새로 사러 가자. 정말 같은 집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오빠는 새 점퍼를 입었는데 저는 오빠가 작아져서 못 입는 점퍼를. 그것도 남자 점퍼라서 어깨가 넓고 색깔도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칙칙한 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여자애들은 예쁜 색깔 옷을 입는데 저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는 더했어요. 친구들은 새 옷들을 사서 예쁘게 입고 다녔는데 저는 여전히 오빠 옷들을 물려받아서 그것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상하게 생겼어요.
셔츠 길이도 어정쩡하고 바지도 어깨가 안 맞고. 첫 등교날 친구들은 새 옷을 입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만 뭔가 촌스럽고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어졌어요. 옷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옷을 입어야 할까?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새 옷 한 번 입고 싶었어요. 물려 입더라도 여자 옷으로 물려 입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니는데 저는 항상 움츠리고 숨고 싶어 하고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상상했어요. 나도 예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다닌 모습을.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보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새 옷을 입어본 적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소중하지 않구나. 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옷 한 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냥 몸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좌우하는 거였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절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오빠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로 온 가족이 난리였어요. 어느 학원에 보낼지, 참고서는 뭘 사야 할지. 그런데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고등학교 안 보낼 거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고등학교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해?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라.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오빠처럼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오빠는 왜 보내주시면서 저는 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빠는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너는 몇 년 후에 시집만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배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은 오빠를 위한 거구나. 나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나 하라는 거구나.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발 공장에 취직했어요. 엄마가 미리 자리를 구해두셨더라고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한 달에 제법 벌 수 있을 거야. 가발 공장 일이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가발에 심는 거예요. 정말 세밀한 작업이라 눈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팠어요. 처음 갔을 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중학교가 졸업했다며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다른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고 안쓰러워하셨어요. 애가 공부할 나이인데 고등학교는 왜 안 보냈대? 맞아요. 공부할 나이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가발 공장에서 머리카락만 심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손가락이 자꾸 찔려서 상처가 났어요. 바늘로 머리카락을 심다 보니까 손끝이 계속 다치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면 손가락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빠는 고등학교 공부한다고 바쁘고 엄마 아빠는 제가 돈 벌어오는 것만 좋아하셨어요.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공장이 추웠거든요. 난방비 아낀다고 제대로 안 틀어주니까 손이 얼어서 바늘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데도 일하러 갔어요. 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열이 너무 나서 중간에 쓰러졌어요. 공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엄마 반응이 감기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약이나 먹고 내일부터 또 나가. 오빠가 감기 걸렸을 때는 병원도 데려가시고 며칠 동안 간병까지 해주셨는데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돈을 다 들이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처음부터 일부를 빼놓고 드리자고. 집에 와서 월급 봉투에서 조금 빼놓고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 첫 월급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월급 봉투를 받아서 가족 생활비에 보태야겠네. 고마워. 그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제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 저도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용돈이 뭐가 필요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야? 다행히 엄마는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매달 같은 금액을 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을 제가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뒀어요. 언젠가는 이 돈으로 공부해서 제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어느 날 퇴근길에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나도 저렇게 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맨날 바빠? 같이 놀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놀 시간도 없이 일만 하고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매일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기진맥진해서 바로 잠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검정고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더라고요. 나만 아는 비밀 장소에 모아둔 돈을 세어봤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이 제법 됐더라고요. 이 돈으로 검정고시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일은 계속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보자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서 검정고시 책을 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검정고시 책을 사고 나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하는 생활.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하면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갔어요. 저녁밥을 후딱 먹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 10시쯤 되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펼쳤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제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것들도 가물가물한데 혼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문제 하나 푸는데 1시간씩 걸리기도 했어요. 단어는 외워도 자꾸 까먹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나오면 밑줄 그어두고 다음날 서점에 가서 다른 참고서로 찾아보고. 제일 힘든 건 졸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공부하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방이 추워서 손이 얼어서 펜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를 안 틀어주시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했어요. 숨이 막혀도 참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추워서 부엌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두고 그 앞에 앉아서. 그런데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가족들한테 들키는 거였어요. 혹시 불빛이 새어나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불로 창문을 가리기도 하고. 책 넘기는 소리, 펜으로 쓰는 소리까지 조심조심. 정말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엄마가 깼나 봐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빨리 책을 숨기고 잠든 척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그냥 지나가셨지만 그 이후로는 더 조심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새벽 2시가 넘으면 무조건 멈췄어요. 수면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됐어요.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할 때 비틀거리기도 하고. 공장 아주머니들이 걱정하셨어요. 애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새하얗니? 밤에 잠을 못 자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둘러댔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코피가 났어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뺨이 푹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마치 병든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책에 적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몰래 외웠어요. 공식들도 화장실 벽에 몰래 붙여놓고 외우고. 정말 1분 1초가 아까웠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푸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5-6시간씩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온종일 매달렸어요. 어느 날 밤,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몇 시간째 붙들고 있는데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풀렸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 별들도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다. 눈물이 났어요. 힘들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 뿌듯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지금의 서름을 바꿀 기회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까지 나와야 인생이 바뀐다고 믿었어요. 1년이 지나갈 무렵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검정고시를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시험을 신청하려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1년 동안의 노력이 이 시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해야겠어요. 이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이 하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떨렸어요. 시험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복습했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가발 공장에 가는 것처럼 일찍 준비하고. 엄마는 제가 검정고시를 본다는 걸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냥 일찍 나가야 해서요. 라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저처럼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못 간 사람들, 혹은 다른 이유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과목을 펼쳐보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1년 동안 밤마다 혼자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정말 조심조심 풀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한 번씩 검토하고 시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가발 공장에서 바늘에 찔리던 손가락,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하던 추운 밤들, 코피가 나도 참고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들. 마지막 과목까지 다 끝났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결과 발표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1년 같았어요. 가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장소에 갔어요. 제 수험 번호를 찾는데 있더라고요. 제 번호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혼자서 이겨낸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 거인가 싶어서.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 확실한 게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목표인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검정고시 합격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가발 공장은 계속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참고서를 더 사고 이번에는 정말 치열하게 해야 했어요. 대학 입시는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가발 공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바로 책상으로 향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무리해서 코피가 쏟아지기도 했어요. 책상 위에 떨어진 피를 닦으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의 서름을 바꿀 기회는 대학에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이 생활을 해야 한다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몸이 한계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뺨이 푹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공장 아주머니들이 걱정하셨어요. 애야,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밥은 먹고 다니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이 지나갈 무렵 드디어 대학 입시원서를 넣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또다시 시험을 보고 또다시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고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힘으로 해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제서야 가족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엄마 반응이 의외였어요. 뭐, 내가 언제 시험을 봤다고? 그제서야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말씀드렸어요. 검정고시부터 대학 입시까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리니까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혼자 해냈구나. 엄마도 놀라셨지만 오빠 반응은 또 달랐어요. 야, 너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먼저 대학에 합격하니까.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까지 받고 당당하게 들어서는 캠퍼스.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인데 저는 가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온 거라 뭔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저는 여전히 오빠 옷을 고쳐 입은 것들. 하지만 공부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이렇게 치열하게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는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가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마다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1등이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이 학생 정말 열심히 했구나. 답안지를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게 보여. 친구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쟤 뭔가 좀 다르다. 는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공부 좀 가르쳐줘라. 고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학기가 지날수록 제 실력이 드러났어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수님들도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2학년이 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학과에서 장학금도 계속 받고 학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옷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새 옷을 입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거울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오빠 옷만 입어서 늘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3학년 때는 더 달라졌어요. 학과에서도 인정받고 후배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보고 어느 날 학과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학생은 처음 봤어. 졸업하고 뭐 할 생각이니?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너 같은 학생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열심히 해라.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가발 공장에서 바늘에 손가락 찔려가며 일했는데 이제는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다. 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혼자서 걸어왔는데 취업 준비쯤이야. 면접을 보러 다닐 때도 당당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좋은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합격 통지가 왔어요. 이제는 제가 회사를 고르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취직됐어요. 대기업에요. 그때 가족들 반응이 정말 달랐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대기업에?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역시 우리 딸이야. 어려서부터 똑똑하더라니까. 어려서부터 똑똑했다고요? 그때는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 고하셨으면서 오빠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못한 걸 내가 해냈네. 뭔가 인정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월급을 받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가발 공장에서 받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친척들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쟤는 별 볼 일 없는 애지.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우리 집안 자랑이야. 어려서부터 남달랐어. 남달랐다고요? 그때는 차별받고 무시당하기만 했으면서 특히 명절 때 보면 정말 웃겼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인사부터 하고 취직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집안 남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본인도 능력 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족들 반응은 정말 180도 달랐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 됐다.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네. 엄마는 이제 저를 자랑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우리 딸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데 시집 간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오빠 옷 물려받아 입던 제가 이제는 웨딩드레스도 제일 예쁜 걸로 골라 입고 결혼식장도 좋은 곳으로. 결혼식 날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성공해야만 이렇게 대해준 걸까?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신혼집도 정말 좋은 곳으로 마련해줬어요. 단독주택인데 넓고 깔끔하고 제가 꿈꿔왔던 그런 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당신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하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그러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똑똑하고 착해. 이런 며느리 만나서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생해 본 사람이라 우리 아들 잘 챙겨줄 거야. 명절 때 가면 정말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다른 며느리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우리 큰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저도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라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남편 수입도 좋고 제 월급도 있고. 시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가발 공장에서 바늘에 손가락 찔려가며 일하던 제가 이런 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잘 지내니? 시댁에서 잘해주지?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정말 잘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많지 않아. 그냥 1,000,000원 정도만. 뭐라고요? 1,000,000원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1,000,000원이 많지 않다니. 엄마, 1,000,000원이 작은 돈인 줄 아세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딸아, 화내지 마. 엄마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 있니?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도 너무 심하세요. 1,000,000원을 갑자기. 그러면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잘 사니까 괜찮잖아. 시댁도 부자고 남편도 능력 있고. 1,000,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더 화가 났어요. 엄마, 남편 돈이 제 돈인 줄 아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딸아, 화내지 마. 부부끼리 돈 문제가 뭐가 어려워? 엄마,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또 하신 말씀이.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형제 좀 도와줘야지. 오빠가 힘들게 살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엄마, 저는 제 돈으로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많지 않고요. 그럼 얼마나 줄 수 있는데? 500만 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사위한테 직접 얘기해 볼까?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엄마가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시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500만 원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남편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딸아. 정말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제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여보, 오늘 장모님한테서 전화 왔어.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분 사업 자금이 부족하시다면서 500만 원 더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남편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어.
가족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드릴 수 있겠어? 그때 정말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약속을 어기고 남편한테까지 연락하다니. 여보,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가 약속을 어기고 뒤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그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이 오빠한테 들어갔어요. 제 500만 원과 남편이 준 500만 원으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남편한테 연락하셨어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딸아, 미안해. 하지만 오빠 사업이 정말 급했어. 사위도 기꺼이 도와주더라고.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딸아. 오빠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갚을까? 아니면 이게 시작일까? 몇 달이 지났는데 오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갚는다는 소리는 전혀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미안한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오빠 사업이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으시려고요? 그게 사업이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 좀 더 도와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왜 엄마까지 나서서 그래요? 저번에 해준 것도 무리해서 엄마가 남편한테까지 부탁한 거잖아요.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여보, 장모님이 연락하셨어. 500만 원 더 필요하시다고. 엄마가 아예 바로 남편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안 해줄 걸 아시니까 처음부터 남편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거절하기 곤란해서 해드리기로 했는데 당신이 잘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 더 이상은 곤란해. 그렇게 또 500만 원. 이제 총 1,500만 원이었어요. 몇 달 후에는 오빠 결혼 자금이었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저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한테 바로 연락하셨더라고요. 여보, 이번에는 처남 결혼 자금이래. 5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부탁하셔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그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저를 아예 무시하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시니까. 엄마,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세요? 너는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 사위는 마음이 넓어서 가족 일 잘 도와줘.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잠깐 조용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또 연락하셨어.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뭔가 싶어서 이번엔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네 가게 여는 비용이 필요하시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오빠네 가게 창업 비용까지.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여보, 솔직히 말할게. 이제는 정말 한계야.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제 가게 여는 비용까지 우리도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런 돈이 있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엄마, 왜 또 남편한테 연락하셨어요? 딸아, 오빠 내가 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가게라도 열어서 너희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엄마,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벌써 2,000만 원이 넘었어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가 떼먹으려고 하겠냐? 갚으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엄마, 이번에는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 왜? 남편이 안 된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한계라고? 사위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 몰랐네. 너무하네, 너무해.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인색하다고 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얘야, 화내지 마.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2,000만 원이나 도와드렸는데 오빠가 어려우니까. 왜 제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거세요? 제가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를 해야 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폭발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억울함이. 엄마,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가 몇 번 연락하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저는 중년이 됐어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을 아예 끊어버린 게 맞았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끊어내지 않았다면 제 가정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시댁과의 관계도 모든 게 망가졌을 수도 있죠. 친정 식구들은 정말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어릴 때부터 차별받으며 자란 제가 성공하니까 모든 걸 떠맡으라고 하는 게 과연 옳았을까요?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혹시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사실 친정을 그렇게 매몰차게 끊어낸 뒤 제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끝도 없이 뜯기기만 했을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주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 때 과감하게 그어내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